예, 제 5강, 핵심 요강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옥내 서방 호스 연장, 옥내에는 서방 호스를 연장하는데 몇 가지 좀 원칙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착대가 이제 호스 전개할 때에 어떤 점을 유의해서 이제 봐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정리해 놓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을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나 아파트 내의 화재에서 최초 호스는 앞뒤 또는 측면 복도를 통해 호스를 전개해야 한다. 복도를 통해서 이제 호스를 전개하고요. 이것은 출입구를 향한 방수와 동시에 창문, 문 또는 다른 배연구를 통해 열, 불꽃, 연기가 배출되도록 하기 위한 관창 배치이다. 출입구를 향한 방수와 동시에 출입구에서 방수를 하고는 동시에 창문이라든지 문 또는 다른 배연구를 통해서 열하고 불꽃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향해 방수해서는 최초의 소방호스는 일반적으로 불길이 배출되고 있는 창문을 향해서는 이제 방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창문이 아닌 출입문을 통해 진입 또는 공격하는, 그죠? 창문이 아닌 출입문을 통해서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희생자들이 대부분 출입문 안쪽이나 복도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쪽으로 진입하고 출입문을 통해서 진입하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희생자들이 여기에 또는 우리 요 구조자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꼭 진입을 하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착대 호스 전개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호스 전개의 우선순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레세오라고 하는 RECEO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자원 배치의 우리 소방 배치의 우선순위 결정 순위는 레세오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레가 뭐냐면 이제 R이 뭐냐면 레스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xpose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노출 이런 뜻이잖아요. 외부 확대 방지. 인명 구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연소되는 것, 외부 연소 방지죠. 외부 확대 방지, expose.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내에 확대를 방지하는 거, confine해서, 그죠? confine의 뜻이 뭡니까? 뭐 국한시키고 가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내부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것. 요게 이제 그 confine, 그죠? C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E가 뭐냐면 extinguish라고 해가지고 몸을 끄다, 진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RECE는 extinguish에 대한 화재 진압을 합니다. 그 화점을 이제 완전히 진압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O는 뭡니까? 예, overhaul, 점검하고 조사하는 요 5가지를 우리가 요 내용은 뭡니까? 2차 호스 전개의 원칙입니다. 그죠? 호스 전개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RECEO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Rescue. 두 번째 Expose라고 해가지고 외부 확대 방지. Expose 그 자체는 노출, 화재, 이 건물에서 바깥으로 연소되는 거. 그 다음에 막는 게 뭡니까? Confine이라고 해서 끄다 이런 뜻인데 내부 연소 방지. 그 다음에 extinguish, 화점 방수하는, 화재 진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overhaul. 이렇게 5가지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접 건물로의 확산과 같이 외부 노출 문제가 존재한다면 두 번째 호스는 그곳에 전개되어야 한다. 인접 건물이 없다면 창문에서 나오는 불꽃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화재의 경우 가시적인 외부 노출이 문제가 없다. 노출 문제는 대부분 내부에서 발생을 한다. 불꽃이 계단을 실내에서 올라가거나 밀폐된 공간 내에서 연소가 확대된다면 이 두 번째 호스는 내부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서 배치되어야 한다. 두 번째 호스 배치 또한 첫 번째 호스 배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예, 앞뒤 복도 또는 그죠? 측면의 복도를 땅에서 진입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호스를 배치를 창문이 아닌 출입문을 통해 접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두 번째 호스를 첫 번째 호스 배치와 같은 접근 경로를 따르도록 할 때 폭발이나 백드래프트나 또는 프레시 오버 또는 붕괴 상황이 전개될 때에 우리 첫 번째 진압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호스팀이 가서 이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호스팀이 진압이 실패하면 우리 두 번째 호스팀이 그 말하자면 자리로 가서 화재를 진압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요. 화재 진압팀이 진압하기에 너무 큰 화재가 너무 커. 첫 번째 진압팀만 가지고는 불을 못 끄겠어. 그러면 두 번째 합류해서 자, 화재를 진압하면 효율성 효과가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스 배치가 필요 없다면 두 번째 호스는 직상층 또는 인접 공간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즉각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그 호스 전개팀, 호스팀들의 뭐 폭발이라든지 프레시 오버라든지 붕괴 현상 같은 경우에 있을 때에 우리 첫 번째 호스팀을 보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첫 번째 호스팀들이 진압을 하러 가는데 실패한 경우, 우리 두 번째 호스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화재를 또 진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사가 너무 세가지고 호스 한 개 팀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추가적으로 합류해서 이제 이렇게 진압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뜻으로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호스 배치해가지고 다층 구조, 말하자면 고층 건물의 주택물의 화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적절한 호스 배치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층 구조의 건축물 화재에서 이제 화점층의 화재가 진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층으로 만약에 계단으로 진입했다면 큰 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우리 대원들이 막 고립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와 같은 상황을 출입문을 갑자기 개방할 경우 플래시 오버가 발생되면서 화염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이 된다. 그죠?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 두시고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호스 배치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층 구조 말하자면 화재에서 강제 진입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제 진입 중요성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강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호스팀은 하점층 내부 계단을 방어하면서 출입문에서 외부 창문 방향으로 진압해 나간다. 그럼 우리가 문 쪽에서 진압할 이유를 알겠죠. 첫 번째 호스팀은 화점층 내부 계단을 방어하면서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문 쪽에서 외부 창문 방향으로 진압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 그럼 두 번째 호스팀은 첫 번째 호스팀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안전하고 필요한 경우, 그죠? 필요한 경우에만 위총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호스팀도 불길을 지나쳐서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죠? 불길을 지나쳐가지고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입할 때 문을 갑자기 개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천천히 개방하되 위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손잡이에 로프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라는 거죠. 좀 현실적,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이렇게 싶긴 합니다. 그죠? 이는 원칙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만약에 백드래프트가 발생될 수 있으면 로프를 묶고, 그거는 징조가 보이면,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죠.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호스 전개의 대원칙은 뭡니까? 하나의 호스 전개가 완료될 때까지는 또 다른 호스를 전개하지 말라고. 그죠? 이게 또 호스 전개의 대원칙입니다. 하나의 호스 전개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른 호스는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우리가 이제 건물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막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호스 땡겨 달라고 막 우리 호스를 막 그냥 그쪽으로 막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만약에 3개, 4개 호스가 만약에 전개된다면 지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수하는데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호스 전개할 때는 반드시 하나 호스 전개돼 가지고 완료될 때까지는 다른 호스는 전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원칙입니다. 증가 효과를 그 다음에 이제 호스 진압의 효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호스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관창 배치 한번 볼까요? 자, 관창 배치의 일반 원칙. 소방기관에 의해서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는 요 구조자 검색, 구출 등의 구조 활동에 필요한 관창을 먼저 배치합니다.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요 구조자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하여 관창도 같이 배치를 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정보가 없고 구조 활동을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제 연소 저지의 소방 활동에 이제 우리가 관창을 배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업무를 위한 관창 및 소화를 위한 관창을 제각기 배치한 후 경계 관창을 배치한다. 그 다음에 자, 업무 관창,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화를 위해서 관창, 그 다음에 경계 관창, 이렇게 크게 우리가 현장에서는 관창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 한번 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대상벌 관창, 목조, 관창, 위험소 위험이 큰 쪽으로 순차적으로 배치. 예,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관창은 각 차량에서 적재되어 있으므로 분무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구는 3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래서 이 내용은 저도 좀 수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3구를 방수구는 3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체크를 해야죠. 일반 건축물 화재 공통교재 저도 몇 번 확인을 해보고 다른 내용도 찾아봤습니다만 여기 외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일반 목적 건물 화재는 방수구는 몇 개요? 3구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확인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역별 관창 배치 우선순위. 구역별 인적 건물로 비화 위험이 있는 화재는 연소 위험이 있는 방향에 배치하고, 연소 위험이 있는 방향에 배치하고, 여기 같으면 뭐 실제로 말하면 이제 풍화측이 되겠죠, 그죠? 기타 관창은 필요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비화 위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소 위험이 있는 쪽에 관창을 이제 우선 배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면하연 화재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쪽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풍행, 풍상 쪽으로 하라. 이건데 도로에 면하고 있다는 말은 저 연소 위험이 그만큼 적다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역된 시에 구역된 지역에서 도로에 면하고 있다면 도로에 면하지 않는 반대편에다가 호스를 우선 배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풍행, 풍상 쪽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된 중앙부 화재는 풍하측을 우선으로 하고 풍행, 풍상 쪽으로 순으로 포위해서 한다 이 말인데 구역된 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도로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도로가 될 겁니다. 만약에 도로의 면에서 그죠?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도로 쪽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해라는 거죠. 그죠? 배치를 해가지고 화재를 우선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중앙부에 만약에 여기에 화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이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불을 끄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구역된 중앙에는 풍하측, 그죠? 도로에 면하고 있으면은 도로의 반대편에 면하지 않는 그 반대편에 우리 그 소방 관창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 좀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 성상별 관창 배치 우선순위를 한번 볼까요? 자, 1성장기 때, 화재 초기 때 경우에는 옥내에 바로 진입해서 1거에 소화하고 2성장기 때는 옥내에 진입은 하되 2층 이상의 건물에는 고층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단층일 때는 천장 속을 중점으로 한다. 여기 뭡니까? 목조 건물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최승기 경우에는 연소 건물이 풍하측에 우선으로 배치하고 연소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풍행, 풍상축을 순으로 포위한다. 단 풍상, 풍행에 있어서도 인적 건물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배치한다. 또 경사지가 있을 때는 경사지 높은 쪽에다가 우리가 관창을 배치한다는 거. 그 건물이 인접한 건물이 굉장히 간격이 이게 좁다고. 그럴 때에는 거기에다가 우선 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휘자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원칙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창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건물 여기에 보면은 대상별인데 대규모 건물 한번 볼까요? 대구경 관창을 사용한다. 관창의 우선순위는 인적 건물 또는 연소 위험이 큰 것으로 한다. 방수포를 건축물 측면에 배치하여 활용한다. 건축물 어디에? 측면에 방수포를 배치해서 활용한다는 것. 대규모 같은 경우에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연소 저지선을 설정할 때 관창 배치의 중점 장소는 방화벽, 방화구역, 건물의 구부러진 부분, 옥내 계단 부분 등으로 한다 해서 여기에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몸을 걸을 때 가릴 수 있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지선을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학교 기숙사 등의 건물은 연소 방향에 있는 적은 천장 구역 내를 방어 중점으로 천장을 파괴하여 천장 주수한다 이 말인데, 요즘에는 조금 안 맞는 말이죠. 옛날에 이제 건물 같은 학교라든지 기숙사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서 방향에 있는 이제 적은 천장 구역 해가지고 여기 뭐 12m 간격 이내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어를 중점으로 해서 천장을 갖다가 파괴해서 그쪽에 천장 주수를 해서 이제 연서 저지를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찰, 중요문화재 건물이 접근이 곤란할 때는 이제 방수법 활용하는 거,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기상 조건별 관창 배치 우선 순위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풍속이 5m 이상이 되면요, 비하가 돼 가지고 화재가 연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는 이제 풍화측에 비하 경계 관창을 배치합니다. 몇 메다요? 5m 이상, 퍼세크 이상. 그 다음에 풍속이 3m를 초과하게 되면, 3m를 초과하면, 그죠? 5m 이상이 안 되면 비하보다는 연소 위험이 크므로 풍화측의 중점으로 이제 연소 관창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경계 관창을 배치를 해서 한다. 그게 얼마요? 초속 5m. 3m 이하가 되면 방사열이 큰 쪽에 연소 위험이 있으므로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창문에서 불꽃이 막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쪽에다가 우선 배치를 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5m 이상이 되면 비하 경계 관창을 붙여야 되고, 풍화측에 3m를 초과하고 5m 이상이 안 되면 연소 위험이 큰 풍화측에다가 관창 배치. 3m 이하가 되면 방사열, 열기가 창문을 통해서, 어느 쪽에서 창문을 통해서 불꽃이 나오는가를 고려해서 그쪽으로 관창 배치를 해라 이 말이고요. 강풍, 풍속이 13m 이상 되면은 풍횡측에 대구경 관창을 배치하여 협공한다. 만약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행측에 대구경 관창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비하 경계 관창도 붙여야 되고요. 연소 방지 관창도 붙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m 이상일 때는 비하 경계 관창, 그죠? 그 다음에 3m 이상일 때는 연소 방지, 그 다음에 3m 초과하고 5m 미만일 때에는, 이때는 뭐요? 연소 방지를 위한 풍화측에다가 연소 방지 중점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m가 안 될 때, 기준입니다. 시험이니까. 뭐 우리가 3m, 5m, 사실은 3m가 현장에 가보면 3m가 5m 같고 5m가 3m 같고 뭐 헷갈리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시험이니까 3m 이하 같은 경우는 방사열이 큰 쪽에, 그 다음에 풍속이 13m 이상이 되면은 풍횡측에 대구경 관창을 배치해서 협공한다 하는 거, 요 조금 더 여러분들 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안전관리, 화재가 확대될 경우 대비하여 반드시 퇴로를 확보해 놓는다. 화재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창 구경이 큰 관창을 사용할 때는 반동력에 의한 사고도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 트윈치반, 요즘에는 뭐 65mm라고 하죠. 근데 65mm 관창 사용 반동력 굉장하죠. 직사 관창 사용해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녹년이 충만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공교기 착용 말할 것도 없고요. 필요해서는 이제 지원 관창도 중간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경계 관창 배치를 한번 볼까요? 수직 부분에 대한 관창 배치. 수직 부분에 대한 경계 관창은 다음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치한다. 옥내 계단 같은 경우에는 화점층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방화문이나 방화샷다가 개방되어 있으면 계단은 마치 꿀뚝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명 위험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서방다 활동도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 요령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 화점층 계단실을 통한 문은, 방화문은 무조건 폐쇄. 그죠? 화점실 창문은 개방. 그 다음에 직상층의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은 폐쇄해야 되겠죠. 못 올라가도록 연기 위협을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옥탑 계단실의 문을 개방해서 계단실 내에 연기를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점층 방화문의 외측 및 상층의 계단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계한다.
화점청 방화문의 그 바깥쪽, 우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실내 말고 바깥쪽 및 상층으로 계단심 부근을,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심 부근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상층에 요구조자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으로 각 층에서의 연기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경계관찰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엘리베이터의 전실에 화염이 유입이 되면 직상층 및 엘리베이터 최상층까지 연소 위험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층 엘리베이터 출입구에서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 상황에 따라 경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우리 승강로 스페이스 그 공간 내의 연기는 옥상에 보면 기계실에 보면은 그 기계실에서 문을 개방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배연해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제가 유압식으로 제가 한번 보긴 봤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 엘리베이터가 다 뚜레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거잖아요. 기계실하고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승강로에 있는 연기는 그 기계실에 가서 문을 개방해서 이제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쭉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셔터 구역은 셔터 상부에 감아 올리는 부분에서 천장 속으로 연소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그 셔터가 올라가면서 보관하는 감아 올리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연소 확대 우려가 많다. 그쪽으로 보통 이제 경계관창을 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닥터 스페이스 공간 부분은 건축물 도면으로 배관 개통을 확인하고 다음 요령에 의해서 경계한다. 보온재로 가연제인 경우에는 그죠? 관통부의 매설이 불안한 장소로부터 연소할 수 있다. 그다음 상층부 점검구 등에서 연기 발생 상황의 확인 및 방화 댐퍼의 개폐 상황을 확인하여 개방된 경우는 폐쇄한다. 그다음에 관창은 화점층 및 직상층, 그다음에 최상층의 닥터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쭉 올라가 있겠죠. 최상층에 이제 관창을 경계 관창을 배치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파이프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 파이프 등은 염화 비닐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상층의 연소 확대가 된다. 배수 파이프에 보면 PVC 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상층으로 연소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맹독성 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샤프트 내에 연소하고 있을 때는 최상층, 전건구 혹은 옥상으로부터 주수를 한다. 그러나 파이프 샤프트가 최하층 기계실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물을 많이 주수하면 수선 발생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덕터, 강전선, 전등 및 전력용, 약전선, 통신용 피복은 가연성 또는 난연성인 것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고층 건물에서는 그 사용량이 증가하여 케이블 내에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크다. 경계관창을 배치해서는 덕트 스페이스 및 파이프 샤프트에 준하여 조치한다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기타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평 부분에 대해서도 그죠? 이것도 특별한 내용들이 없죠. 방화문 방화 셔터. 배연측에 있는 계단의 방화문은 당연하게 개방을 해야 되고, 그죠? 개방함으로 상층으로 연소할 위험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방화 셔터는 상부에 섰다 감기는 부분에 천장 속에 연소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평 부분에도. 그다음 천장 속의 화염, 가연제의 천장인 경우에는 천장 속의 화염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 보고요. 자, 외부에 대한 경계관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관창의 배치상의 유의사항. 경계관창은 주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화염 배치에도 파괴기구, 또 공기호흡기, 조명기구 등을 휴대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가 완만한 경우 반드시 관창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소화기 등의 소화기구를 활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경계관창 배치는 일반적으로 급속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파악하고 퇴로를 정하여 실시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경계관창은 편리상으로 주수해서는 안 된다. 경계해제는 지휘자의 지시에 의한다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 직사, 주수요령, 확실한 발디딤 장소를 확보한다.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전개형 분무관창을 사용하는 경우 관창의 압력이 0.3MPa 미만일 때에는 관창수 1인,
0.3메가파스칼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쓸 때는 3kg, 뭐 3k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와 메가파스칼은 딱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10배 차이 나는. 요거는 같은 경우는 요거 같으면 지금 옛날 같으면 우리가 3kg 퍼 제곱 센티미터의 압력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메이 3kg 이상이 되면은 0.3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관창 보조해서 2명이 한다는 거고요. 반동력은 20메가파스칼이 적기하다 하는 거, 요 세 개 기억을 한번 해둡시다. 자, 전개형 분무 관창에 그죠? 압력이 얼마요? 0.3메가파스칼. 옛날 같으면 3kg per 제곱센티미터에 3kg짜리 같으면 관창소 한 명이 할 수 있는데 3kg가 넘는 거, 0.3메가파스칼이 넘을 경우에는 관창 보조까지 해서 2명이.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반동력은 약 한 20메가파스칼이 적기하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수의 특성. 뭐 직사니까 그죠? 사정 거리가 길고 또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겠죠. 파괴력도 좋을 거고요. 목표의 명중성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반동성이 커가지고 방향 전환한다든지 이동에는 용이하지 않는 잘 이렇게 이동은 잘 못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장애물에 대하여 주수 범위가 좁아 용이하다. 주수 범위가 좁아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애물에 대해서는 주수 범위가 좁아 용이하다.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옥외에서 옥내로 또는 지상에서 높은 곳으로 주수하는 경우 반사 주수를 실시하면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동력 감소를 위해서 유의한다. 직사 같은 경우에는 관창 뒤 2m 정도의 여유 소방 호스를 한 이렇게 1.5 직경이 한 1.5m 되도록 그죠? 이렇게 만들어 두면 반동력은 약 0.1메가파스칼 정도 줄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창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관장이 한다면요, 이 부분 얼마요? 2m 정도. 여기 이제 한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그죠? 이렇게 호스를 쭉 끌고 오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방수를 한다 보면 이 직경이 얼마요? 약 1.5m.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압력 반동력은 약 0.1메가파스칼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압으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세를 낮추고 체중은 앞발에 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동력이 증가함으로 고압일수록 가까운 물속에 만약에 방수하게 되면 반동력이 더 굉장히 세지죠. 그런 것들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1mA는 안전치로 되고 있지만 조건, 필요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수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 1mA 안전치를 주고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눈에 받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관창의 압력이 0.5메가파스칼인 경우에는 관창의 물체와 거리가 5m일 때 압력 상승은 0.1메가파스칼, 0.5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했을 때 8m 정도에다가 우리가 방수를 딱 하게 되면 그때의 반동력은 0.05메가파스칼 정도의 반동력이 더 커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고속 분무 주수 한번 볼까요? 관창의 압력이 0.56메가파스칼, 관창 전개각도는 10에서 30 정도로 원칙으로 한다. 고속 분무할 때는. 자, 압력이 얼마입니까? 0.6이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뭐죠? 주수 범위가 직사 주수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화점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죠? 고속 분무하면. 그 다음에 연소 저지에 유효하고요. 다이렉트 스페이스나 파이프 사프트 등에다가 안에다가 방수할 때는 고속 분무 주수를 하는 게 훨씬 소화에 유효하고, 사정거리는 당연하게 직사보다는 짧겠죠. 파괴력도 약할 거고요. 감전, 그 대신 감전은 직사 주수보다는 적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도 화염의 이제 저지에 유효하다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뭐 기름 같은 것들이 넘어져 가지고 막 흘러서 바닥에 이렇게 흘러 있는 이런 화염의 저지에는 굉장히 이제 유효할 겁니다. 그죠? 비를 쓸듯이 이렇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동력은 적고 파괴 시 충격력이 적다. 고압으로 유류 화재의 질식 효과가 있다. 에멀전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 경우에는 고속 분무 주수를 하는 게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속 분무와 저속 분무 볼까요? 중속 분무는 0.3메가파스칼, 고속은 0.6메가파스칼 이상. 요거는 중속은 0.3메가파스칼 이상, 관창은 전기각도는 얼마요? 30도 이상으로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관창의 개편을 서서히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옥내 또는 풍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요. 소규모 유류 화재를 소화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덮도록 고압 주수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중속 분무는 검색 진입 대원들의 신체 보호에 유의한다. 전개 각도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 전방 상황이 파악이 어렵다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선 등의 전압이 33,000V 이하의 경우 주수 거리로는 얼마다 이상? 2m 이상 떨어져서 실시한다. 이게 이제 중속 분무 같은 경우에 그죠? 33,000은 주수 거리는 약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송전적인 전선에는 주수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속 분무 주수. 강적 공격법에 가장 적합한 주수 방법이다. 우리 로이드 레만 전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주수를 할 때에는 그죠? 우리가 저속 분무 주수를 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나 해두시고요. 주수 위치는 저속 분무 주수할 때는 개구부는 정면은 피하고 분출하는 전기에 견딜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방어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접 로이드 레만 전법이 나왔기 때문에 내화 건물 화재 시에 소방 활동상 최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연기와 열기죠. 열. 이 연기와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물의 흡열 작용에 의한 냉각과 환기에 의한 열기와 연기를 이제 배출할 때 로이드 레만 전법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저속 분무 주수를 이용한다 하는 것 두 개 다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15도씨, 0도씨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0도씨 물이 100도씨가 될 때는요, 이때는 만약에 물 1kg이 0도에서 100도 될 때의 그 비열이 1kcal입니다. 여기는 이제 1g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램 같으면 뭐 칼로리겠죠.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그럼 이때에 비열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100칼로리가 됩니다. 만약 g으로 갈까요? 0도에, 그죠? 물 0도, 0도씨, 물 1g을, 그죠? 100도씨가 되도록, 1g이 100도가 되도록 할 때 드는 칼로리가 얼마냐면, 요게, 그죠? 100칼로리잖아요. 이게 100칼로리입니다. 그죠? 0도의 물 1g을, 그죠? 나중에 100도씨의 물 1g이 될 때에 들어가는 그 칼로리가 얼마냐면 1도에 올리는데 1칼로리 든다고. 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기준으로. 근데 물 100도가 수증기 100도씨에 들어갈 때에 여기에는 이제 538로 되어 있는데 537도에 말하자면 기화잡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요때에 기화잡열이 책에는 뭐 38로 해놓으니까 38로 할게요. 538칼로리가 들어간다고. 그죠? 요 두 개를 합치면 638이 되겠죠. 1도의 비열은 1도에 물 1g 1도 올리는데 1칼로리. 그죠? 요거 이제 들어가는, 거기 이제 비열을. 여기는 수증기 100도를 올리는 데는 538칼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합치면 638칼로리가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나 해 두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그 시험에 물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비열은 물 1kg, 만약에 이제 킬로그램으로 치면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들어갈 때 그 칼로리가 얼마냐면 1kcal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도에서 100도 하면 100칼로리가 되는 거죠. 100kcal가 되는 거죠.
물 100도를 수증기 100도로 딱 바꾸는데 필요한 게 얼마냐면 538 칼로리가 들어간다는 거. 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체크만 해 놓으면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대박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물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적이 물 1kcal, 물 1리터가 킬로칼로리는 킬로그램은 물 1리터잖아요. 그죠? 바꾸면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수증기로 변하면서 약 한 1690 몇 배가 이렇게 기화 체적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증기가 있으면서 안에 공기를 확 몰아내니까 당연하게 이제 산소로 부족해서 불도 꺼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로이드 레만 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소 물체 또는 옥내의 온도가 높은 상층부를 향하여 로이드 레만 할 때는 상층부를 향해서 주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고온에 가열된 전기에 의해서 대원이 피해받지 않을 수증기가 확 뜨거워지니까 우리 대원들이 잘못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받지 않을 위치로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서 이제 방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수 시 개구분은 가능한 한 작게 하는 것이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가열 전기가 몰아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무 주수에 의한 고속 분무로 화천출 천장에 충돌시켜 반사 주수를 병행한다. 내가 지금 현재 막 저속 분무 주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로이드 레만 전법으로 간접 공격법으로 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뜨거운 수증기가 확 몰려온다고. 그때는 고속 분무로 해서 그죠? 천장에다가 방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워터 커튼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는데 해두십시오. 가열된 전기가 내가 방수를 하는데 확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천장에다가 고속 분무 주수 0.6메가파스칼 압력을 올려가지고 천장에다가 충돌시켜서 그 떨어지면 그 반사 주수를 병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워터 커튼처럼 해서 내가 이제 보호를 하겠다 하는 거. 간접 우리가 로이드 레만 전법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천장 속의 부분은 분무 주수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 공격법의 효과 판단. 요거는 조금 내용들이 좀 요거는 넘어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간접 공격법에 의하면 90% 이상이 이제 수증기화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닥에 다량의 물이 있으면 주수 정지 시기를 이뤘다고 판단합니다. 간접 공격법은 몇 %요? 90% 이상을 수증기화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할 건데 바닥에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주수 시기를 정지 시기를 내가 놓쳤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옥내의 연소가 완만한 열기가 적은 연기의 경우에는 이 전법을 이용하더라도 효과가 적다. 굉장히 좀 뜨거운 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상층부에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구부 개방 등에 의한 연기를 배출하면 화점을 확인하여 직사 주수 또는 고속 분무 주수를 짧게 계속하는 편이 수선을 적게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속 분무 주수의 특징, 입자가 적어서 기류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정발이 활발하다, 수선이 적고 소화 시간이 짧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수 목표 측의 개구부 면적을 적게 하고 애벽면의 개구부를 크게 하면 배열 효과가 크고 대원의 필요가 적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 반사 주수, 방수포 주수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확산 주수. 확산 주수는 뭡니까? 직사 주수 하면서, 그죠?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든지 상하로 흔든다든지, 그러면 확산 주수죠. 네. 반사 주수. 천장에 있는 반사 확산시키 목표를 주수한다. 장애물에 있어서 바로 직사로 사용을 할 때는 천장에 맞춰서, 그죠? 그 각도를 이용해서 반사시켜서 목표에 주수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천장에 방수해서 화점에 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벽을 이용해서 천장 벽, 천장 내부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고요. 방수포 주수 당연하게 그죠? 여기에서 방수포 주수에서는 체크할 거는 방수 개수 및 정지는 펌프 차의 방수구 밸브로 한다는 겁니다. 위에 관창수가 막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 펌프 차에 있는 펌프 차에 있는 방수구 개폐 밸브를 이용해서 이제 방수를 정지하고
시작한다, 개시한다는 것, 이것만 하나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다리 및 사다리차를 활용하는 것은 여기 볼 때는 이제 사다리 전개 각도가 75도 이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그 방수 자세는 사다리를 적정한 높이에서 한쪽 발을 2단 밑에다가 걸고 양손을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또 어깨에 거는 방법은 경우에는 0.2메가파스칼이 한도이지만 허리에 할 때는 0.3에서 0.4메가파스칼까지 방수할 수 있다. 어깨 얼마요? 0.25. 허리 얼마요? 0.3에서 0.4메가파스칼까지도 방수할 수 있다 하는 것. 그것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다리 이용하면 뭐 연소 실제 직사가 가능하고 반사 주시한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중성대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 반동력에 의한 추락을 위한 추락 방지를 위해서 관창을 갖다가 잘 결속을 해야 되겠죠. 관창을 결속한다는 겁니다. 사다리 선단도 로프로 고정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수 방향을 급격히 변화시키거나 너무 좌우로 흔들면 사다리가 밀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급격한 관창 조작을 하지 않는다. 사다리에서 횡방향으로의 주수는 위험하다. 서방선은 사다리 중간에 로프 등으로서 결속하여 낙하 방지를 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방수하면 그죠? 사다리가 밀려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차 이용하는 것도 사다리 전개각도가 75m로 하고 5도 이하로 하고 건물과의 거리는 얼마 떨어지라고요? 예, 3에서 5m 이상 떨어져서 주세라. 붕괴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수각도의 전환은 좌우가 얼마요? 15도 이내, 상하는 60도 이내로 하라. 뭐 이런 정도 있고요. 배연을 목적으로 부모주수하는 경우는 계구부를 덮도록, 배연 목적으로 할 때는 계구부를 다 이렇게 덮도록 하라는 거죠. 완전하게. 그죠? 주수하고 조정한다. 실내에 주수는 반사주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주수할 때는요, 실내에다가 바로 주수할 때에는 반사주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전개각도 몇 도? 예, 75도.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 주수할 때는 반사주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연을 목적으로 부무주수할 때는 계급으로 완전히 덮도록 해라. 주수 각도는요, 15도 상하, 좌우 15도, 상하 60도 이내로 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한번 눈에 익게 두셔야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주수 특성 뭐 넘어가고요. 안전관리. 정상 주수 시 반동력에 의한 안전 한계는 연장의 정도, 기립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5도에서의 방수 반동력은 얼마요? 예, 20메가파스칼. 75도에서는 20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직사 주수를 하는 경우에 반동력을 피하기 위해 관창을 사다리와 직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너무 딱 직각이 되지 않도록 반동력을 피하려면, 그죠? 직각이 되지 않도록 하라. 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화재실 주수 소화. 화재실의 소화 주수. 쭉 보면요. 화재실 소화는 뭐 직사와 확산 주수를 병행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주수 목표는 천장, 벽면, 수용물, 바닥면. 이거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그죠? 어디부터 하는지. 천장에, 그 다음에 벽면에, 수용면에, 그 다음에 바닥이 순서로 하는 건데, 시험 문제로 한 문제 그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레세오 하는 그것도 소방장 시험인가?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뭐, R이 rescue, E가 뭐 expose, C가 confine, 그 다음에 또 E가 extinguish, 그 다음에 이제 overhaul 하는 그거 있죠. RECEO 하는 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모주수. 어모주수가 언제 필요하노? 그럴 때 물을 때면 농년이나 열기 충만할 때, 인명 검색을 할 때, 실내에서 인명 검색할 때 어모주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성 가스나 유독가스 중에서 이제 우리 소방할 때도 어모주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활동 중에 농년이나 뭐 열기가 막 휘몰아칠 염려가 있을 때, 열이 너무 강한 장소에서 셔터 파괴할 때에 그 잘못한 파괴하고 나서 열기 나올 수 있으니까 어모주수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열이 강한 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직사 주수할 때에도 복사열을 음호주수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뭐 갑자기 열이 솟구칠 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죠? 녹년,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유독가스에서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복사열이 강할 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녹년에 열기가 휴무라치 들어올 염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셔터 파괴할 때, 뭐 또 뭐 바닥에서 뭐 갑자기 열기가 휘몰아칠 때, 이런 내용, 이럴 때는 음호주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음호주수의 광창 압력이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얼마요? 음호주수 같은 경우에는 0.6 메가파스칼 정도로 분무주수한다 그랬으니까 0.6이 뭘 기억납니까? 예, 고속 분무주수. 음호주수 할 때는 음호주수는 고속 분무주수. 관창의 각도는요 60에서 70.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또 음호주수 할 때는 우리 대원들이 등 뒤에서 신체를 완전히 덮도록 이렇게 음호주수를 해준다는 것들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꼭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다음에 너무 막 열기가 너무 강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음호주수가 남다면 그 사이에서, 그죠? 열기와 우리 대원들 그 사이에서 이제 방수를 해주는 분무주수를 해서 방수를 해줄 수 있다.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관창수 스스로가 차이를 필요할 때는 뭐 70에서 90에서 70에서 90 정도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뒤에 등 뒤에서 또는 녹년석에서 일선 음호주수는 한다는 것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조자를 대한 음호주수 같은 경우에는 요 구조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근의 천장이나 벽에다가 주수를 하고요. 유효 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 분무주수를 합니다. 주수 종별은 이래야 이제 유효 거리가 좀 나오겠죠. 중속이나 저속하면 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수의 종류는 반사주수 또는 상하 확산주수로 수막을 형성하여 차이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창의 개구부가 폐쇄되어 있고 창문 창에도 흑색인기가 분출되고 있을 때는 플래시 오버 또는 백드래프트에 대비하여 분무주수의 음호주수 하에 문을 개방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문 개방하는 사람들 위치는 어떻게 되면 정면을 피하고 관창수 또한 문의 정면을 피해 측면에서 주수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D 주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2년 전에 여기 들어왔나요? 근데 시험에는 아직 이게 안 나왔던데 딱 시험에 나오기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죠? 3D 주수 기반이란 화재가 발생되어 있는 연소 중인 가연물질 표면과 실내 전체에 퍼져 있는 연기에도 주수하는 방식이다. 즉 3차원적 다각도 화재 진압 방식을 말한다. 3D 주수 기법은 첫째, 펄싱이란 뭡니까? 펄싱. 맥동적으로 끊어서 뭐 하는 거. 그죠? 주기적으로 뭐 이런 말이죠. 페인팅은요, 벽에다가 칠하는 거. 펜슬링은요, 말 그대로 그 연필처럼 콕 집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펄싱 기법은 해당 공간을 3차원적으로 주변의 공기의 연기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다. 펄싱은 주변에 있는 공기와 연기를 냉각시킨다고. 페인팅은요, 벽면의 온도를 낮춰 가지고 열분해를 중단시키는 거. 그걸 페인팅이고요. 펜슬링은요, 연소 가연물에 직접 주수하는 거. 그걸 펜슬링이라고 한다는 거. 펄싱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공기하고 뜨거운 연기를 냉각시키는 거. 페인팅은 벽면의 온도를 낮추는 거. 그죠? 그래서 열분해 중단시키고, 펜슬링은 화점에다가 직접 방수하는 것을 펜슬링이라고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펄싱 페인팅 주수 기법은 펄싱하고 페인팅은요, 화재를 끄는 게 아니라고. 화재 환경을 갖다가 이거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화점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펜슬링 주수 기법은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펄싱 기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숏 펄싱, 미디엄 펄싱, 롱 펄싱이 있는데, 숏 펄싱은 건물 내부에 진압하기 전에 이제 먼저 출입문에 탁 물을 뿌려본다고. 그럼 물이 증발하는지를 확인하고요. 이게 이제 물이 뭐 안 흘러내리고 확 증발을 하게 되면 내부가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릴 때에 증발하는지를 흘러내리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된다. 또한 증발할 때는 어느 위치에서 증발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출입문 내부에
천장 부분에다가 출입문 내부 천장 부분에다가 주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열자마자 안에다가 막 그 진한 농도의 가연성 가스가 바깥으로 확 나오면 무슨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백드래프트, 자연 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되면 바깥에 있는 화염이 발생한 내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문이 열렸을 때 나오는 가스가 산소와 결합하여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가스와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을 가능성을 그렇게 자연 발화 가능성을 이제 없애는 거죠. 백드래프트가 안 일어나도록. 그죠? 그 다음에 내부에 진입해서 상부로 주사하여 산소 농도를 낮추고 가연성 가스를 식히고 희석시켜 자연 발화 온도를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여 대원의 머리 위 또는 근처에 고온의 화재 가스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이때는 1초 내로 짧게 끊어서 주수하며 물의 입자가 0.3mm 이하가 작을수록 입자가 작을수록 큰 장점이 있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머리 위에다가 그 공기하고 뜨거운 연기에다가 식혀준다고. 1초 간격으로 착착 끊어서 짧게. 입자는 0.3mm 이하가 좋다 그랬죠, 그죠? 1초 이하입니다. 쇼 펄싱 같은 경우는 상층부 머리 위에다가 한다고. 쇼 펄싱의 주수 요령을 볼게요. 그 다음에 관창소는 진입 전 머리 위쪽 주변 상층부 연기층을 목표로 주수합니다. 쇼 펄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 위쪽 상층부의 연기층을 목표로 주수하는 게 쇼 펄싱이다. 그죠? 그 다음에 관창 보조는 소방호스를 땅에 살짝 닿도록 들어서 잡아준다. 관창수가 담당하는 부분은 앞부분만이고 나머지는 이제 관창 보조가 다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창의 노즐은 오른쪽 방향에 끝까지 완전히 돌려서 사용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관창의 개편은 1초 이내로 짧게 끊어서 조절하는 것. 0.3mm 이하가 되도록 관창을, 그죠? 이렇게 짧게 1초 이내로 짧게 끊어서 맥동 촥촥촥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연기 쪽에. 그 다음에 좌측, 중앙, 우측 선으로 상층부에다가 짧게 끊어서 몇 초? 몇 회? 3, 4회 정도 주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쇼 펄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펄싱은요, 쇼 펄싱과 롱 펄싱의 중간 주수 기법으로 1에서 2초 간격으로 주어지는 환경 상황에 따라 방어와 공격의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방어와 공격의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 미디엄 펄싱은 뭐 몇 초입니까? 1에서 2초. 그죠? 시간이 조금 길죠? 자, 이때는 관창소는 화점실 진입 전 전면 산청부, 연기층 및 간헐적 화염을 목표로 주수한다. 미디엄 펄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층부가 아니고 전면 상층부의 연기층. 그죠? 머리 위가 아니고 약간 전면의 상층부의 연기층 및 간헐적 화염 목표를 주수한다 하는 것이 롱 펄싱이라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관창 보조는 뭐 땅에 살짝 닿도록 들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관창 개폐 조작 시간은 얼마요? 1에서 2초 정도로 끊어서 조작합니다. 이것도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전면 상층부 3, 4배 정도 주수한다. 쇼 펄싱, 그 다음에 롱 펄싱 이렇게 해야 돼요. 소 펄싱은 자기 머리 위에, 그 다음에 미디엄은요? 미디엄은 자기 전면 상층부에다가 1초 내지 2초 정도로 끊어서 조작을 하고 3, 4회 정도 주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롱 펄싱은 상부 화염 소화, 가스층 희석 및 온도를 낮춰주고 대원의 내부로 더 깊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롱 펄싱을 보세요. 벌써 방수하는 자세가 다르죠. 그죠? 요거는 시간은 3에서 5초 간격으로 좀 길게, 그죠? 해준다는 거죠. 상부 화염 소화, 가스층 희석 및 온도를 낮춰서 한다. 시간은 3에서 5초 정도 한다. 아까 쇼 펄싱 같은 경우는 완전히 머리 위였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롱 펄싱은 뭡니까? 쇼 펄싱 다음에 미디엄 펄싱, 그 다음에 이제 롱 펄싱을 하죠. 시간은 쇼 펄싱은 1초 이내, 미디엄 펄싱은 1에서 2초, 롱 펄싱은 3에서 5초 간격으로,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부 화염 소화 및 가스층 희석 및 온도를 낮춰서 대원의 내부로 더 깊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3에서 5초 간격으로 해서. 롱 펄싱 주수 요령으로는 관창수의 구획실 앞쪽 상층부 연기층 및 화염, 이제는 화염을 목표로 주수한다. 관창 보조는 땅에 살짝 더 들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관창 개폐 조작 시간은 여기도 2에서 5초 돼 있네요. 3에서 5초 이내로 끊어서 좀 길게 이제 롱 펄싱 좀 길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상층부에다가 주수하며 구획실 공간 전체의 영역을 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페인팅 주수 기법은 내부 벽면과 천장에 페인트 칠하듯이 물을 살짝 주수해 주는 겁니다. 근데 벽면과 천장에 나무 같은 데 그 가연성 물질에서 보면은 그 가연성 가스가 막 나오겠죠. 뜨거우면. 자, 그것을 표면을 냉각해서 열분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페인팅 기법이다. 주수 기법이라는 거죠. 자, 불연성 물질로 되어 있으면 복사열 방출을 줄여 가연물 열분해를 방지하고 가연성 연기층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나치게 또 여기 보면 주수를 많이 하지는 말라 그러죠. 많은 양을 주수하지는 않는다. 냉각 후의 결과를 보기 위해 잠시 기다린 후 쇠 소리가 들리면 매우 높은 온도를 의미하고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낮은 온도를 의미한다. 벽면이 매우 뜨겁다면 너무 많은 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페인팅 주수를 중단 시간을 길게 가질 필요가 있다. 수증기가 너무 발생하면 좀 중단을 조금 더 오래 가라고. 그죠? 페인트 주수 기법. 움직임이 크므로 펄싱, 그 벽면에다가 아무래도 칠하려면 움직임이 더 많겠죠. 그죠? 움직임이 크므로 펄싱 주수 기법보다 조금 높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관창소는 화점실 접근 시 문틀 주변에 주수하고 화점실 진입 시 벽면 천장을 목표로 주수한다. 반동력이 크지 않으므로 이동은 용이하다. 그 다음에 관창의 노즐은 오전 방향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열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창의 개폐 장치는 조금 열어 물줄기가 보이게, 앞에는 분무 주수했다고 치면 요거는 페인팅은 물줄기가 보이게 벽면과 천장에 닿도록 조작을 한다. 주수 시 페인트를 칠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천장 한쪽 끝에서 다른 반대쪽 끝에 지그재그 방식으로 적정량 주수를 한다. 매우 높은 열량을 가진 벽면에 주수할 때에는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데는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팅은 펜슬링 주수 기법. 펜슬링 주수 기법은 직사 주수 형태로 물방울 크기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키워서 중간에 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죠? 물을 던지듯이 끊어서 화점에다가 이제 화점 방수합니다. 계속 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슉 주고, 그죠? 물을 끊어서 던지듯이, 그죠? 화점을 주수하여 화재 진압을 시작하는 방식이며, 연소적인 물체의 표면을 냉각시켜주면서 다량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 및 열균형을 유지시켜 가시성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펜슬링 주수 기법을 이렇게 하면요, 말하자면 이제 다량의 이제 수증기를 발생되는 걸 억제시켜 가지고 중성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물을 또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수선 피해도 없을 거고요. 그죠? 열균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말하자면 유지시켜서 가시성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3D 주수 기법, 펄싱, 그다음 페인팅, 펜슬링 주수 기법의 내용이라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펜슬링 주수 요령. 관창소는 이제부터는 천장이나 연기가 아니고 벽이 아니고 바로 이제부터는 화점을 목표로 주수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창의 노즐 4분의 1바퀴 돌려서 직사 형태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개폐 장치를 물줄기를 던지듯이 끊어서 조작한다 하는 것이 펜슬링 기법의 중요 또 내용이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실 내 화점이 여러 곳일 경우 펜슬링, 펄싱, 펜슬링 그리고 페인팅 기법을 반복하면서 주변 공간을 냉각시키고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다 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쇼펄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요? 1초 이내. 그 다음에 미디엄은요 1에서 2초. 그 다음에 롱펄싱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초 정도. 그 다음 페인팅 그거 같은 경우에는 쇼펄싱은 바로 공기에 하고요. 미디엄 펄싱하고 롱펄싱은 뭐였습니까? 전면 상층부에 그죠? 하고, 그 다음 페인팅은 벽면이나 천장에다가 열기를 식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펄싱 같은 경우에는 물을 던지듯이 그죠? 화점에다가 주수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3D 주수 기법이라고 한다는 것. 즉, 장점이 뭐였습니까? 수증기가 너무 발생 안 시켜가지고 가시성을 확보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3D 기법의 또 큰 최고의
장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물을 막 안 뿌리니까 수선 피해가 적게 일어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으니까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5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